자, 두 분과 함께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5차 중동 전쟁 위기.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좀 커지면서 엔케리 청산 지나갔고 미국 경기 침체 지나갔고 하지만 중동 전쟁은 아직 화약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뭐 전쟁에 대해서 다룰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뭐 방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박수는 치지만 마냥 웃으면서 박수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지금 상황만 박종훈 팀장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안 다루려고 하는 게 중동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현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어려운 제가 임무를 맡긴다면 아니 도입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저보고 간단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네. 오늘 국내 시장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전쟁 물론 지금 일어나선 절대 안 되고 지금 일촉즉발이다 여러 가지 외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했었을까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만약에 전쟁이 발발이 된다면 물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4년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횟수로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과거에 또 소화를 해 왔는가 그 부분 그리고 더 이게 심화가 된다면 뭐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동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유에 관련돼서 많은 국가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뭐 상품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유가의 동향을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긍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희망적인 희망적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1928년부터요 지금까지 오.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전부 다 전쟁이에요. 100년 동안에 네, 지난 전쟁사. 1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사입니다. 이야.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이 싸웠어. 와. 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글로벌 전쟁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여기에 뭐 정말 뼈아픈 뭐 국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있었는데 과거에 지금 뭐 여러 이제 지수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런 S&P 500의 지수 자체는 전쟁이 있었지만 물론 변동성은 있었죠. 중간에 변동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에 잘 안 보실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다가오는 이 임팩트 자체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증시 보게 되면 정말 견고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일까라는 의구심도 아마 시장에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여러 이제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자,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지금의 변동성이 워낙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단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변동성에서 지금의 이 뉴스는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추가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 그래프 안에서는 6.25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쟁이 지나가면서 시장을 계속 이겨내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쟁 상태만 보면 돈쌤 유튜버 돈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PPT 자료 첫 번째 거 2개의 전쟁 확전 위기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로 저희 제작진이 잘 표현을 해 났는데요. 지금 2개의 전쟁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은 중동 쪽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지상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더 확전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란 쪽으로도 그렇고 헤즈볼라, 그 레바논 그리고 아래쪽에 후티 반군 예멘 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에 좀 공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이란이 한예를 이제 사살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마스는 신와르를 지도자로 새롭게 선출을 했는데 신와르는 더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란도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중동 전반적으로 다 전쟁에 휩싸이면 물동량과 또 그 에너지 가격과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는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이 확전 위기가 어떻게 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전쟁이라고 하면 그 가장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약간 인플레이션 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최근에 겪었던 인플레이션도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게 보더라도 그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1차 대전과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경제 대공황이었지 않습니까? 공황을 또 해결해 준 게 사실 공황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요걸 이제 거대한 디플레이션을 해결한 게 거대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만다행으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게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이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본격적인 전쟁, 그러니까 그 주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없어요. 일단 핵무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큰 규모가 있었던 게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정도 될 건데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자재가 이동하는 경로의 출발점이 있다 보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도 결국에는 중동 전쟁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란하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란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그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었다면 지금 전쟁이 한참 복격화되고 남았을 거예요. 사실 상황은 안 되고 있고 그 개들은 묶여 있을 때 다 잘 짖는다고. 사실 좀 그런 부분도 뭐라고요? 개들이 좀 묶여 있을 때 그래 잘 잘 짖는다. 짖는다. 네, 그래 좀 풀어두면 풀어두면 좀 조용해지는 그 그런 친구들 게좀 있죠.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놔봐, 날리지 마봐. 별로 안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이거 놔, 야, 이거 잡지 놔. 마봐. 아, 이거 놔봐. 아니, 이렇게 모든 하면 싸움의 99%는 거기서 다 네, 네, 다 끝납니다. 예. 네,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치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고민은 그거죠. 일단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이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커지면 안 되고 이란 자체도 지금 보면 이제 규제를 좀 벗어나가지고 미국하고 얘기를 좀 풀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 전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하마스는 그래도 이제 하나의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란이라는 국가가 전면전을 하는데 그 거리도 멀어요. 그럼 이라크에서 싸울 겁니까? 그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잘 때리는 게 표시 안 나게 잘 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속 대련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약속 대련을 할 때 나 여기서 때릴 테니까 잘 막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 죽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일단 이스라엘이 이익을 가져갔어요. 하마스의 주요 그 핵심 사령관을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 게 좀 문제인데 그러면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시장 보면 됩니다. 시장 보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 중동 전쟁하면 이제 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올해 연초부터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WTI죠? 이거? 네 이게 상반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상반기 많이 올라가다 이제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 때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다가 지나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아니라도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라고 해서 좀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수준입니다. 80불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경제 침체라고 하기에도 너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라고 하면 급락을 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면 이거 시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원유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지정학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매크로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의 영향을 받지 지정학적인 거는 여기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면 네. 최근에 전쟁이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건 이거는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네,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 첫 출발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세를 잡았다는 게 되는 순간에 그 젤렌스키가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사실상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어내고 있었잖아요. 자국 영토에서. 근데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전쟁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21년하고는 다릅니다. 21년 때는 그때는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제일 낮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도시가스로 넘어오니까 파이프로 넘어오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탱커에다가 쌓아놓냐 그때 갖다가 쓰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푸틴이 그걸 살짝 노린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이프를 이제 다른 데로 바꿔놨고 그리고 집에 이제 가스들을 많이 좀 재워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장작도 펴놓고. 그렇죠.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무하러.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 경제나 유동성 환경에서 과거 같은 21년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하기에는 이제 그럴 유동성도 없고 그럴 경제 체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고는 있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시장의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다.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그 긴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본인이 이제 뭐 검찰 조사나 이런데 그쵸. 사법 처리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긴장을 이어가야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번에 아니면 제거할 수가 없죠. 하마스를 이제 여기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인질만 데리고 오면 어떻게든 협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여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지금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그렇죠. 챙겨가는 분위기까지가 현재인 거고 그렇죠. 더 이상 확전된다고 보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다들 적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것도 예전에 2차 중동 전쟁 때는 지금 이제 서한 지구라고 되는 그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중동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으면 그때 해줬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이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각국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려고 중동 정세를 이해하려고 EBS 틀고 뭐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중동 전쟁이 나냐 안 나냐는 유가 보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냐 아니냐 보면 구리 가격 보면 돼요. 그쵸. 구리 가격 봤을 때 그게 뭔가 변동이 있다. 그럼 침체니 뭐 호황이니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 유가 보고 만약에 유가 급등하면 진짜 전쟁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사실 돈쌤님께서 사실 오늘 이제 전쟁에 관련해서 지금 지표들이 봤을 때는 뭐 지금 명앵커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딜 사이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혹시나 또 지금 지정학적 악재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와 네. 전쟁론자 납셨습니다. 어때요? 지금. 어때요? 와, 괜찮죠? 네, 좋습니다. 방송을 밸런스. 위해서. 예.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매달 진행이 되는 그 펀더멘털 서베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너희들은 지금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리스크를 보이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그게 1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뒤바뀌었던 게 뭐냐면 1위가 지정학적 악재예요. 그리고 2위가 인플레이션이 됐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워낙 잘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리스크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리스크로 볼 부분은 지정학적 악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급망 대란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공급망 대란을 보게 되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가 가장 큰 초크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희망봉으로 하는 우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요. 네. 또 기간적인 부분이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갔을 경우보다 희망봉으로 우회했을 경우가 10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도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갔을 경우는 매주 지나가는 선박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척이 필요한데 희망봉으로 돌게 되면 16척이 필요하다라는 아하.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선박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이용을 해야 되는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운임 지수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 야기시킬 수 있는 어느 한 또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심화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로서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중동 지역이 더 심화가 돼서 이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큰 초크 포인트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서 벌써 두 번의 분쟁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더 심화가 되고 긴장이 뭐 더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이 더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런 공급망 대란 또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편은 좀 둬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가고 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게 또 인플레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물류가 스태그플레이션, 막히게 경기 되는 침체 뭐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중동 전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같은 경우도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지표가 알려주는 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다. 그냥 좀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다시금 약간 컨테이너 운용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중동 이슈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오히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호수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못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뭐 지정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게 약간 전쟁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중동 전쟁이 지금 현재 그걸 건드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아까 뭐 구리하고 원유 말씀 주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장 대한민국 시장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푸틴이 이제 군대를 근처에 보냈다가 철수했다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스닥 보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철수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나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만 특이하게 좀 많이 빠진다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그거 아니라도 빠지니까 빼고 코스피를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고 지정학보다는 오히려 매크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오늘 2시 이후에 급하게 빠지겠죠. 사실 미국이 어제 새벽은 괜찮았지만 그저께 새벽에 안 좋았잖아요. 올랐다가 계속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1조 3천억 사고 있던 외국인 선물이 막판에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다 리트머스지다.
선도 시장을 보시면 된다. 라고 요즘은 이제 미국 시장 보고 한국 시장을 보는데 한국 시장 보고 미국 시장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리딩 네. 지표예요. 예, 지금 제일 지금 빠릅니다. 그렇죠. 제일 빠릅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악재를 세 가지 뽑아보자면 어제 다뤘던 엔캐리 그리고 경기 침체 네.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네. 이슈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어제 그 실업 지표를 보고 약간 그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줄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중동 지정학적 이슈랑 경기 침체랑 둘 중에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박종원 팀장님부터. 저는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왜냐하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여전히 낮은 상태고 물론 자연적 실업률이라고 해서 4.2%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4.3%를 찍었다 해서 이거는 저는 좀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텍사스주나 이런 허리케인에 관련된 뭐 기후에 관련돼서 일시적인 어떤 고용 지표에 왜곡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실업률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실업률이 좀 튀어오르면서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샤메 법칙. 네. 샤메 이게- 법칙. 예, 샤메 법칙이 나오면서 야 그게 뭐야 도대체 세계의 법칙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사실 이게 몇 달 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수가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의 어떤 변동성과 뭐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샤메 법칙이라는 부분도 같이 좀 그렇죠. 껴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중동 전쟁과 뭐 경기 침체 둘 중에 우리가 굳이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동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네. 제가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2022년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그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 그 국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 야 이거 우리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명분도 좀 생길 것이고 근데 지금 러시아가 5% 넘는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9%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제조업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IMF에서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거 우리가 뭐 어떤 경제적인 위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내부적으로 잘 다스린다면 어느 정도 또 명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론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방글라데시부터 해서 이 전 세계가 약간의 좀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많은 뭐 시위도 있고 반정부 뭐 시위 확산도 돼 있고 뭐 방글라데시 총리는 인도로 헬기를 타고 도망간을 가지고 예, 뭐 영국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그 시장의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여러 가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가고 있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증시는 분명히 변동성을 더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다. 돈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개 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예, 예. 왜냐하면 세 개 다 안 중요한데 하루에 지수가 10% 빠집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일단 뭐 중동 전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네.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도 하나의 원인이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원인이 된다면 이거는 얼마까지 가면 뭐 청산이 끝나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글로벌 그림자 금융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지 방향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뭐 사실 아까 그 3회 법칙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제 그 실업 수당 그 발표된 거에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게 텍사스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텍사스 쪽에서 실업이 많이 나와서 실업률을 좀 끌어올려서 결국 샤메 법칙이랑 0.5를 0.53으로 넘기게 만든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기후의 문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취업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도 이거는 실업률이 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라는 거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얼마 정도 일을 못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은 이제 샴의 법칙을 만든 그 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은 참 아줌마 아니에요?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주머니. 네, 네. 맞아요. 그게 경제 활동 참여 지수하고 그리고 고용이 같이 내려가는 그 국면에서 고용 감소가 더 빨리 내려가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빨리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은 둘 다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활동 참여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노동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떨어지니까 초과 저축 같은 게 떨어지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활동 참여 지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업률을 터치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밖에 안 생겼다고 경기 침체 온 적이 없어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일자리가 감소하죠. 생각보다 안 늘었다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뭐 한 3달에 한 번씩 경기 침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다 알았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왜 10% 왜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면 딱 악재가 아닌데 왜 딱 빠져요? 하나입니다. 예. 나스닥이 너무 비쌌어요. 나스닥이 너무 비쌌다. 더 이상 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됩니까? 나스닥이 좀 너무 이따 비쌌고 얹을까요? 나스닥이 너무 비쌌다. 또 하나 일단 보내드리기 마무리하고. 전에 네네, 하나 보내드리기 더 전에. 젓가락 하나 더 얹으면 네. 그게 더 이상 가려고 하면 네.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미국 정부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AI는 일단 실적 보고 실적 보고 가자.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미국 정치도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선을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가 어디에 힘을 쓸지 알아야 미리 계산할 텐데 네.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스닥은 너무 비싸네. 그럼 일단 좀 팔고 보자가 된 겁니다. 네. 그 은주님께서도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냥 알고리즘 매매가 주는 시장 흔들기였다. 네, 뭐 미 대선의 뭐 트럼프 악재, 불확실성 악재 이런 것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박종훈 팀장님이 얹으려는 숟가락은 뭐였습니까? 숟가락 조금 큰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물론 실업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소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맥도날드 실적 발표했어요. $5 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출이 그래도 늘고 있더라.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더라. 안 사 먹는 거예요. 본인들. 디아지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뭐 조니워커 다들 아실 텐데 그 디아지오 CFO가 이번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소비 둔화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디즈니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랑 디즈니 플러스 그 스트리밍 서비스 두 군데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매출이 가이던스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면 뭐 미키마우스도 좀 사고 도널드 덕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체 안 사고 다들 소비를 너무 꽁꽁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둔화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약간의 양극단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절대치가 과거보다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가파르기 올라가는 그 속도 자체는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 소비에 관련된 아마 이러한 부분의 지표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를 본다면 그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죠. 경기 사실은. 둔화죠. 그렇죠. 뭐 경기 네. 둔화라고 볼 수 있죠. 소비가 네. 줄어드는 거지 네. 소비가 역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할 게 둔화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5.5%인데 어떻게 항암제도 원래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금리를 물가를 잡으려고 올렸는데 물가만 딱 잡고 나머지 경제는 멀쩡하다. 이거는 하나의 그 바램 사항이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고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마트 CEO의 말이 저는 이제 크게 들리는데 1분기 때는 좀 할인을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역시 할인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다 할인하는 거예요. 이제 월마트가 할인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다 할인을 하니까
이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니까 그 둔화된 거 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할인이다 보니 서로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힘들어졌다는 것이지 경기 침체가 와서 완전히 지금 소비가 역성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네. 경기 만약에 둔화가 오게 두분 오늘 되면 치열합니다. 아니, 만약에- 신론자와 강세론자. 아니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 물론 경기 침체부터 오진 않죠. 먼저 경기 둔화라는 거에 그게 먼저 오고 예, 그다음 오게 되고 침체가 오는 거지. 만약에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소비에 왜냐면은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예요. 소비죠. 근데 소비가 만약에 침체가 그냥 뭐 둔화라는 표현을 만약 쓰게 된다면 둔화가 오게 되면 기업의 성장의 이익에 훼손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 성장에 대해서 지금의 약간의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PER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밸류에이션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아이고. 지금의 뭐 25bp, 50bp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올해에 있어서 뭐 25bp 정도 하겠다, 또는 50bp 하겠다라는 그 금리 인하 폭 자체가 네. 사실 우리가 뭐 개인 소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금리 인하 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해야 만약에 돼, 장기화 빅컷으로. 된다면 네. 내년으로 그러면 약간의 저는 조금은 또 좀 조금 더 다르게 반대 생각하는 의견, 게 반대 의견 아까 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새로 생각하셔야 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생각했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아 밸류에이션 생각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곰곰이 코스피 같은 생각해보니까 경우는 너무 비싸. 코스피는 이미 그 글로벌 경기 침체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가격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선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일단 온다고 보고 다 깎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요 정도 떨어지면 다시 되갚는 것이죠. 주식시장이란 위험자산이란 것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그렇죠. 거거든요. 위아래 위위 그렇죠. 아래.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비슷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예전보다는 싸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싸졌죠. 예, 그러니까 일단 큰 부담은 덜었고 경기 둔화의 다음은 꼭 침체가 아닙니다. 둔화됐다가 다시 살아. 회복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좀 심하게 꺾이면 이제 침체로 가는 것이지 꼭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다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나가실 때 프리허그 꼭 한번 하시고 서로 토닥여 주시고 그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은 어때요? 두 분의 이제 치열한 토론을 들어봤을 때 이 악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혹은 용기를 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어느 쪽입니까? 사실 저는 그냥 악재 딱 생각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제가 요즘 2차 전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네, 근데 말씀 주셨던 게 해상 운임비 상승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 많이 배터리 하죠. 쪽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나라 딱 영향을 되게 중심이에요. 많이 줘서 부담이 되고 있대요.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근데 이번 악재가 이런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특정 종목의 악재로서 크게 작용을 할까봐 사실 저는 그쪽이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아, 이 악재들이 어떤 업종한테 특히 나쁠까? 네. 2차 전지는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네, 2차 어차피 죽어 있는 애를 뭐 거기다 네, 덮을 수도 그렇죠. 없는 가만 거고. 놔둬도 뭐 망아래를 굳이 2차 전지 공부하고 있다는데 아니 가만 놔둬도 망하는데. 아, 그런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주가를 벤츠 보니까 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아니 주가를 보니까 이미 네. 그냥 굉장히 좀 죽어 있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 주주분들 오래 좀 쉬고 계신 오래 좀 오래, 쉬고 오래 계신 쉬고 그러면- 장기 요약. 그러면 완전 우리 종목에 이번 이런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꼭 전쟁까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영향 다 주는 잘라서, 업종이나 네. 이런 것들.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확전 자체가 어느 정도 범위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제가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 돈 쌤이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개인적으로 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의 뭐 변동성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중동 전쟁 때문에 크게 폭락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쌤님도 용기를 내라 쪽이죠? 뭐 어떤 업종에 특별히 뭐 이런 건 네, 없고? 지금은 일단 프라이싱은 거의 다 됐고요. 특히 이제 한 업종에 무슨 이슈가 터진 게 아니라 이건 매크로적인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럼 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밀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발력이 있는 애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제 장마감 때는 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빠지다가 오늘은 오늘 또 또 좋아요. 분위기 좋아지니까 또 갑자기 좀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시장 전체가 밀릴 때는 반발 그 회복력이 네. 어느 쪽에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7% 넘게 가잖아요.
야 눈치 빠르게 근데 쳐버렸어.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도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3차 전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서 아예 고사를 지르시네요. 그냥 계속 죽어라. 아니 이미 좀 그래서 뭐 전- 차트는 그런데. 제 성향상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한 영역은 보지 않거든요. 아 근데 2차 전지 주주들을 대변해서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싸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싸긴 싸죠. 더 싸질지도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2차 전지랑 똑같습니까? 아니, 어제 파셨어, 어제 저는 파셨어.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는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임 오늘 어떻게 악재랑 여러 가지 업종 좀 해석이 됐습니까? 괜찮아요? 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면 주말엔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아, 용기를 얻었으면 일단 오후장에 꼭 한번 네. 매수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네. 박종훈 팀장님의 요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된 한마디 어떻게 네, 뭐 해볼까요?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약간 디스토피아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벌써 시장은 또 세상은 이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회색 컵불소로서 좀 봐야 된다. 회색 블랙스완보다는 블랙스완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회색 좀 말씀드리고 컵불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호재든 악재든 이미 벌써 노출된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됐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지난주 딱 이 금요일이 또 급락의 시작이었잖아요. 참 경랑의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단 뭐 패닉은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닥 모색을 좀 같이 해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패닉은 진정, 바닥 확인 모색 중.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우리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요. 우리 김태성 이사님이 좋은 리포트, 특히 CS 윈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리포트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